네, 기대 요소도 있고 그리고 우려 요인도 좀 상당한 듯한 이번 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섹터는 또 뭐가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보면 트럼프 관세 리스크 아예 빠져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작년 4월 해서 여름까지만 해도 트럼프 관세 관자만 나와도 다들 뭐 난리가 났었죠. 네, 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너무 잦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식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타코. 예, 맞습니다. 이 그 트럼프 관세를 너무 이제 자주 꺼내다 보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칼집에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섭지. 이 빠져나오면 더 이상 뭐 무섭지는 않다. 근데 이게 너무 넣다 뺐다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블룸버그에서 그 누가 그 조사를 했던데 실제로 그 관세 언급 트럼프가 한 이후에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30%가 안 된다.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내성이 좀 생겼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 근거를 든 내용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간다. 아, 트럼프가 화날만 하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그 법으로 그 통과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트럼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미국 의회도 느리기로 유명한 데인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가 원래 느린 겁니다. 그래서 네네. 당연한 건데 아마 트럼프가 사실은 말 못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미뤄 짐작컨대 이런 거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최근에 트럼프가 가장 화를 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린란드 관련해서 뭐 유럽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하고 그 캐나다가 네. 그 소위 그 FTA를 맺을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100% 네네네. 바로 얘기 나왔죠.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이틀 전에 갔었던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기 잠수함 지금 수주 경쟁을 독일하고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전체 우리 방산팀이 비서실장 아래 다 같이 갔죠. 근데 플러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예, 자국민들한테. 예. 근데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행사로 뭐냐면 지금 캐나다와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을 공장들을 지금 미국으로 다 갖고 들어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네. 사실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잠수함 소위 그 발주를 빌미로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쟁을 시킨 게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51번째 주를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지 이 자동차 산업을 쇠퇴시키는 건데 캐나다에. 이거를 우리나라든 독일이든 들어가서 이것을 만회시켜주면 그렇죠. 그럼 51번째 주 만들기가 어려워질 거잖아요. 미니털 박힌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트럼프 것들이 대통령한테. 근데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은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내용이면은 여전히 좀 걱정할 만한데 다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걱정했지만 7월달, 10월달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리에 잘 맞췄던 걸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러한 상당히 작년 이맘때면 엄청난 악재였을 것이 지금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목리를 부린다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캐나다를 핸들링하고 싶은데 우리가 캐나다에 가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줄 기세를 보이니까 괘씸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하지 말라 뭐 이런 거겠죠. 예, 한마디로. 그렇게 네.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또 하루 만에 또 조속히 협력해서 뭐 해결책을 찾겠다 이랬으니까 역시 트럼프다운 그런 예, 다혈질 기질 이런 부분이 좀 발휘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아쉬운 게 분명 트럼프는 있잖아요. 네. 조선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무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또 현 정부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잘
이번 것도 잘 마무리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돈을 좀 벌어서 국익 증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치 외교가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나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부채가 굉장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게 또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요. 엔화 강세. 우리는 엔화 그 뭐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발작에 대한 그 예전 공포가 있어서 자꾸 이런 걸 주시하게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걱정 그러니까 할 만한 이슈인 건 분명 맞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많이들 아시게 됐지만 일본이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또 그만큼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로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통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란 건 부채와 자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있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투자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빚진 느낌이고 우리가 해외에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빚쟁이인 느낌인 거죠. 네네네. 채권자냐 채무자냐 이슈인데 이것을 이제 네팅해 보면은 일본은 여전히 전 세계 두 번째로 강한 엄청나게 많은 순 채권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실제로 일본이 부채 많다고 걱정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독일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일본인 지금 일본의 순 대외 금융자산 그러니까 자기네가 받은 투자 자기네가 한 투자 그걸 네팅하면은 순으로 더 많은 거죠. 투자한 것이. 그래서 3.6조 달러로 3.8조 달러의 독일 바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대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미국에 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은 완전히 빚쟁이, 빚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이 24.6조 달러나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강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왔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이 엔화 때문에 해외 또 국채금리가 일본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해외 투자를 좀 갖고 되돌으려고 한다면 최대의 타격은 누가 받을 거냐? 미국이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난 주말에 급격하게 베센트 장관과 뭐 하에 뉴욕 연은이 나서서 사실은 공조 이런 이슈를 갖고 엔화를 강세 반전을 시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도 놓고 보면 일본은 걱정 사실은 일본이 그러니까 소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그렇게 빚 많이 줬다고 하지만 경상수지는 5% 흑자인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견실한 어쨌든 소위 그 캐시플로우는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거의 4% 지금 경상수지 적자고요. 관세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그렇게까지 지금 경상수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런 해외 이제로부터 받은 투자로 나가야 될 돈도 많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여기 따로 쓰지 않지는 않았지만 재정수지 적자도 일본은 1~2%에 불과한데 GDP에서 미국은 6%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외에 지금 뿌려놓은 돈들을 걷어들이면 최대의 타격은 미국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일 공조가 급격하게 이뤄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 해서 달러 지수가 4년 내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요.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히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이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환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기조,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이런 그러한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뭐랄까 계속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이런 외환 시장에서의 문제 이슈가 분명 우리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달러 패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쓰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탈달러 시대란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귀금속, 대표적으로 금, 은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더 지금 와서도 많이 물어보는 그 부분이
금과 은 더 갈까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온스당 6천까지 간다라는 얘기 들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온수당 6천에서 제일 세게 부른 분들은 7천 달러. 7천까지요? 예, 7천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위에 천장이 뚫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은 아마 은이 더 심하죠. 그래서 은마겟돈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하면서 지금 S&P 500 전체 거래량보다 어제는 최근 일주일은 보면은 은 거래량이 S&P 500 거래량을 앞설 정도로 은이요? 예, 은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미도 역시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지금 엔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금의 차트가 있고 S&P 500, 금이 노란색, S&P 500이 붉은색,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좌측인데 지금 요 그 검정색입니다. 첫 번째 변곡, 달러 약세가 한번 나타났던 게 2024년 7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결국 혹시 엔화 해외 투자했던 엔화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엔화 약세가 한번 나타났었고요. 다행히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군요. 재작년 7월입니다. 재작년, 예, 그러네요. 재작년 7월.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그게 작년 1월이죠. 저기 1월 20일인데 사실 그때부터 보시면 달러 지수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횡보세긴 하지만 어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장기 4년 지지선을 뚫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보니까 금 가격이 드디어 S&P 500을 뚫으면서 완전히 지금 그 랠리를 펼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기존의 그런 신뢰 자산, 미국의 신뢰 자산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소위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지난 14년간 강달러 기조의 랠리, 달러 자체의 강세도 지금 14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심지어는 트럼프가 미국의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국은 달러를 안 들고 있으면 안전자산 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G7인데 그 외환 보유고 중에 금 비중이 빵입니다. 빵? 아예 없어요. 네, 캐나다가요? 캐나다가요. 2016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현재 마크 카니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미국과의 신뢰가 너무 좋아서 우리 그냥 미국 달러 채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보다 더 심각하네요. 예, 우리도 지금 낮은데 우리가 한 3%, 2%잖아요. 근데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둘 다 낮습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친하게 동맹하고 미국의 안보를 기댔던 나라들의 소위 금 보유고가 되게 낮은데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할지. 추가 매입. 네. 일본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캐나다는 더욱 고민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 즉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일수록 사실은 금에 대한 수요가 크고 중국, 러시아는 뭐 이미 원래부터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꽤 클 수 있겠다. 다만 은은 워낙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뭐 일단 금 가격 대비 뭐 감안해 보면 170 온스당 17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완전한 이제 엄청난 과열 랠리일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상단을 열어놓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금을 가져가야 되는 이제는 달러를 너무 믿지 마시고 금을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누가 더 세냐 힘의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금 가격을 올려야 되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이거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매장량 이런 부분을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무서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금 가격 더 오를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여쭤봤는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스타 오늘 보니까 정말 이게 입에 잘 안 붙는데 1,12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3.5% 현재 이제 급등하고 있는 흐름으로 정말 특이한 게 또 코스타 특이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코스타 레버리지가 또 오늘
대부분 상품들이 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10%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에서 11%.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위는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러니까 5,000p 얘기가 이제 이미 달성이 됐는데 네네. 보니까 요즘에 이제 3,000 스탁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소위 증시 부양, 주식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에 대해서 그 전에는 반신반의 이러다 말겠지, 뭐 효과가 있겠어, 뭐 이런 것이었다가 확실히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분명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재미를 좀 못 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코스닥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이런 지수 단에서 거의 뭐 이틀 전에는 거의 지수가 코스닥 150은 10% 가까이 올랐죠. 네네. 오늘도 지금 아까 보니까 한 4, 5%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좀 마음들이 좀 급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분명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제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운용사를 선정을 했다. 4, 5년 만에. 그래서 중소형주의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한다. 기존 큰손이 이미 코스닥에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한 거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하반기에 들었던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신흥 새로운 큰손입니다. 총 규모가 연에 한 30조씩 15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첨단 기술 산업에 플러스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수혜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큰손, 새로운 큰손 둘이 힘을 합쳐갖고 올해 코스닥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마음이 급해지면서 레버리지 투자도 엄청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단기 과열 우려가 바로 나타날 정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뭐랄까 작년에 교훈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골라서 살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 있지만 작년에 그러한 실수를 또 한 번 되짚을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거면 기존 큰 손이 하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은 자체 자금은 그러니까 소위 직접 운용과 간접 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240조 투자할 때 120조는 직접 운용하는데 코스피 200 추종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냥 패시브 투자하는데 위탁 운용 일반 기관 투자한테 맡기는 돈은 코스피 벤치마크 플러스 코스닥 150 벤치마크를 줍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거 넘어서도 투자할 수는 있지만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150 안에서 투자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냥 코스닥 150 ETF가 기존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네네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 3일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지수 투자하는 것이 이럴 땐 더 안전하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보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 전체 투자하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큰손들이 집중하고 있는 코스닥 150에 같이 몸을 맡기는 것이 현재 이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편한 투자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분들은 1000에서 3000 가자 했으니까 지수는 오를 거니까 지수에 베팅하는 맞습니다. 그런 전략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뭐 급등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레버리지는 내가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 살 때도 교육을 또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서버가 뭐 마비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건지 확인되죠. 그 코스닥 이 심리 어디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마켓나우 EB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MC 내일 결과 발표 나나요? 금요일. 관전 포인트 뭘까요? 1차적으로는 뭐 금리 내일이 인하 목요일이죠? 네네네.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시장은 이제 상당히 좀 낮춰잡고 있습니다. 기대는 좀 낮아졌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사실은 파월이 반기를 들었죠. 트럼프한테 자기가 남은 임기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이제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레거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만드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걸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줄지 또 다른 또 노이즈를 줄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번 1월 FOMC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 자산에 대한 분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